안녕하셨습니까? 채널 이스박K 저와 함께 책을 읽어나가시는 시간이시죠. 지난주에 제가 사정이 있어갖고 한 주를 건너뛰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역사란 무엇인가? 14번째 강좌입니다. 이제 끝으로 다 접어 들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넓어지는 지평선, The Widening Horizon.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한 것이 역사라는 것은 진보하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카 교수는 시종일관 입장이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다. Better Life를 향해서, Better Society 이걸 향해서 진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보라,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20세기 중엽까지 오면서 중세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근대 세계의 토대가 잡혔다. 그러면 근대 세계라는 건 이건 뭐냐?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를 말하죠,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토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19세기 중엽에 와서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한 변화 과정이 우리 앞에서 전개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세라고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중세 16세기 르네상스가 이제 일어날 그 시기까지를 중세라고 하고, 그 이전에 이제 18세기 산업혁명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이때를 이행기라고 하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를 근대세기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의 토대가 이제 잡혀서 그것이 진행되어 온 이후에 19세기 거쳐서 20세기 중엽에 오면서 아주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변화, 인간의 삶에 양적, 질적 변화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때 관해서 이제 이에치카 교수가 인식하는 인식을 정리한 게, 역사라는 것은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위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변화 같은, 시간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적 변화 같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가 생겨나면서 이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그런 과정이다. 그런 사건의 연속이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이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구라고 하는 자연을 자기의 입장에서, 그 환경을, 자연 환경을 자기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과 적응하면서 투쟁해온 그런 과정이 역사다. 그래, 이제 20세기 지나면서 와서 현대인은 전례 없이 아주 강하게 나는 인간이야, 나는 휴먼 비잉이야 라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됐고, 내가 만들어 온 과정, 그 트레이스, 그 궤적을 역사로 의식하게 됐다. 우리 인류는 과거로부터 흘러오는 빛,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될 거라고 상상하고 밟아온 그 길, 그것이 빛이 나오는 과정으로 이제 이해하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으며, 옛날에 봤을 때는 미래였고, 중세에서는 그것이 현재였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이해할 수 있는 과거, 이런 미래와 현재와 과거, 이 세 개의 시간대가 역사적 사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액튼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요. 결국 현대에 와서 역사라는 것은 인간들의 집단적인 자아인식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예를 액튼이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예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있기까지, 프랑스 혁명이 생겨나기까지,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유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왔는데, 그거 자기 자신도 무엇을 찾는 것인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을 지속해 왔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자유라는 거야, 바로.
이런 개념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역사의 사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러한 역사 인간들만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자연 자체로서 생겨나는 현상이 아닌 인간들의 이성과 인간들의 주체의식이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을 여러 사람들이 다각도로 인식해 왔는데, 헤겔과 마르크스의 예를 들어보면 헤겔은 세계정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뭐냐? 세계정신이 실현되는 상태, 세계정신이 실현되는 상태다. 이거 사실은 이제 헤겔의 철학 속에 나오는 핵심 주제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죠. 헤겔은 사실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속에서는 그걸 떨어버리지를 못했는데, 그러한 신의 정신, 그것이 실현되는 상태, 그거를 세계정신이 실현되는 상태라고 했죠. 그것은 곧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이성의 결합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봤고.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신의 의지죠. 신의 의지. 인간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 속에서 동시에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보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충족시키고 거기서 끝나면 진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욕망을 충족하는 단계에서 일을 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다가 보니까 욕망보다 더 큰 성과를 달성해야 진보라는 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한 설명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제 논리가 헤겔의 이성의 관계다라는 언어 속에 들어있다. 이 내용들이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데, 헤겔이 한 말 중에 이성의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계하고 계획한 것 같지 않으면서 그 속에 마치 계획한 것처럼 들어있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인데, 헤겔의 이성의 관계라는 이런 말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들쑥날쑥한 부분들은 조종되고 결합된다. 이 얘기가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인데, 그것이 곧 뭘 뜻하느냐? 인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미래를 향한 성과다 이런 얘기죠. 그런 설계를 굳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설계가 사실상 들어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이성의 관계라는 헤겔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인간 역사의 본질이고 의의입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하고 아담 스미스, 헤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역사관을 실제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 카 교수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첫째, 역사는 객관적인 주로 경제적인 법칙을 따라서 전개되는 사건의 진전이다. 뭘 뜻하죠? 경제적인 법칙을 따라서라는 건 뭡니까? 유물적이라는 얘기죠. 정신적인 영역이나 종교적 영역이 아니라 경제적인 법칙을 따라서 전개되는 사건의 진전이다. 역사는 유물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에 대응하며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룩되는 사실의 발전이다. 물질적인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변증법적으로 정반합, 태제, 안티테제, 신테제라고 하는 발전 과정을 거쳐서 이룩되는 사실의 발전 과정이다. 역사라는 건. 세 번째로, 이에 따른 계급투쟁의 형태의 실천인 것이며, 결국 이 속에서 변증법적인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태제와 안티태제의 충돌이 생기고 이것이 신태제로 넘어가야 하니까 계급투쟁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것의 실천 과정이 역사라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마르크스와 헤겔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담 스미스까지 끼워서
집어넣은 카 교수의 의도는 자신이 마르크스와 헤겔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 이제 아담 스미스 얘기 속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자연법론적인 이 과정 속에도 그런 것이 들어있다라는 걸 이제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혁명의 이론과 실천의 조합과 통합을 가져다 준다. 야, 이거는 E.H. 카 교수가 이제 E.H. 카는 좌파야라고 비판을 받는 아주 요약적인 모습인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혁명의 이론과 실천을 조합하고 통합해 준다. 조합하고 통합해 준다. 논리적 완결성을 갖게 해 준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헤겔과 마르크스 입장에서 보는 역사, 이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을 용어인데요. 마르크스가 쓰는 용어 중에서 허위의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허위의식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정리한 마르크스 헤겔의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제 논리적 근거 중에 하나인데요. 마르크스의 허위의식이라는 거의 용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생산과 유통의 당사자들의 심중에서 형성된 생산법칙의 개념. 야, 상당히 어렵죠, 그죠? 물건을 만들고 이것을 서로 시장에서 교환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당사자들의 심중에서 형성된 생산법칙의 개념 뭐죠? 얼마 주고 얼마에 이걸 받아 살래? 나는 얼마에 팔래? 이런 교환의식, 이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에서 이윤이 나오면 생산하는 거고 안 나오면 생산 안 하는 거고, 이것이 이 마르크스와 헤겔이 논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분석해서 틀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것이 유일한 가치관이었고 경제활동의 원칙이고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는 법칙과는 거리가 먼 거다.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마르크스다. 그러니까 실제 그 속에 들어있는 법칙과 겉에서 야, 돈 주고 받고 팔고 내가 필요하면 파는 거고 필요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그게 경제활동이야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피상적 인식은 허위의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법칙을 이해해야 비로소 이성적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실제 하는 법칙? 잉여가치론과 착취론을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야, 그냥 뭐 내가 좋으면 내가 가치 판단해서 내가 주고 싶은 가격 주고 사고 그렇게 해서 합의적으로 시장에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됐으면 됐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잉여가치론과 착취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건 다 허위의식이다.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의 얘기는 전부 허위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에르바하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태제. 포에르바하라는 학자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좌파적 사고를 이제 전개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포에르바하 태제라는 게 있죠.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세계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일뿐이었지만 참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세계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게 뭐였냐?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세계, 그것이 그 세계의 본질이 아니다. 이것을 철학자들이 열심히 궁구해 왔죠. 말하자면 데카르트가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아? 나라는 존재가 실제 하는 게 맞아? 이것을 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바꿔놓죠, 그죠? 이렇게 세계를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이 철학자들이 해온 일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참 인식 체계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다. 무슨 얘기죠? 혁명론입니다. 허위의식을 깨버리고 잉여가치론과 착취론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함으로 해서 참말로 중요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이것이 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소위 포에르바하의 태제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초적 인식을 가지고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데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정치적 지배력을 이용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주아지의 모든 자본을 탈취하고 전 생산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실현하는 혁명의 현실적 방법에 대한 선언이죠. 그 속에 이 뒤에 이러한 논리적 인식의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드디어 그 허위의식을 무너뜨리고 말하자면 시장경제론 같은 이런 허위의식을 무너뜨리고 계급 없는 사회에 진정한 의식을 도입할 주체는 프롤레타리아트다. 전통적인 관념을 타파해 나가는 지적인 자기인식이다. 이것이 바로 이게 마르크스, 헤겔 이쪽 류에서 생각하는 역사에 대한 현실인식,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 자연 속에서 저절로 누적되고 주어진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식, 자기주체의식을 회복하고서 만들어낸 자기인식론에 기초한 역사인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 이르러서 인간 이성의 제1차적인 기능은 사회에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객관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칙,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법칙 뭐죠? 인간 이외에, 인간 밖에 존재하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밖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인간적 가치를 초월해서 밖에서 바라보는 법칙, 신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적인 법칙,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인간 주체적인 의식적인 행위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을 개조하는 일이어야 한다. 인간 이성이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다. 시종일관 무슨 얘기입니까? 혁명론이죠. 혁명론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산당 선언을 읽으시면서 평설에서 비판까지를 이미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의 모순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닌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데, 공산당 선언에 실천적 인물이 등장하는데, 레닌은 뭐라고 하냐? 계급의 전위 세력, 여기서 계급은 뭐예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죠.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제일 앞장선 세력으로 당이라는 게 존재해야 하고, 그게 공산당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은 뭘 해야 되냐? 계급 의식의 형성은 수행되어야 할 과업이지 이미 달성되어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급 의식이라는 것,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프롤레타리아트적인 계급 의식, 그것의 형성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이 수행을 해야 할 과업이다. 이렇게 레닌에 와서 이제 바뀐 게 레니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이라든지 김정은이 세력이라든지 이들이 당의 과업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계급의 이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이 이루어내야 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산당의 과업이다. 혁명이죠, 혁명. 부르주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직도 요만큼이라도 남아있고 그 의식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철저하게 빼앗고 부숴야 하는, 이게 그들의 과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니니즘에 와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진보주의적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게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는 흔히 이제 정신분석학자, 그래서 역사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E.H. 칸은 이제 프로이트를 끌어들여서 이 사람이 역할한 역사의 형성에, 역사학의 형성에 있어서의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프로이트는 원래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다, 뭐 여럿이 모여서 사회 속의 한 파편으로서, 사회 속의 한 부속품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개별적인 생물학적 존재로다가 인간을 인식을 했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따라서 사회 환경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단히 변화하는 이런 변형된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 이것에 의해서 창조되고 변형되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적 조건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원래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정신 분석을 하러 들으면서 이 사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 정신이 형성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그래서 사회적 파편 같은 존재, 기계 부속품 같은 존재야라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의 자연적인 조건, 역사와 우주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생명체, 그런 독립적 생명체로서 주어진 걸로 인식하고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하는 걸 원래의 이 사람의 학문적 목표로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한 행위가 인간 행위의 무의식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 무의식 세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인간이 자연적 존재, 그냥 주어진 존재만이 아니다라는 인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이런 이제 역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문적으로 해내게 된 거죠. 그 성과가. 그것은 곧 하나의 혁명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에게서 무의식 세계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 무의식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속에서 사회성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사회 무의식의 문제까지로 확대가 되는 이러한 이제 자기 자신이 애초에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학문적 성과를 내면서 진보적인 시각을, 인간의 역사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을 형성시켜 주는데 기여한 학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제 업적을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 행위의 동기에 대한 전통적인 환상을 깼다. 인간은 각자가 독립된 존재로서 그 필요와 거기에 대응하는 원칙, 이 속에서 행동하는 동물, 개별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했던 전통적 환상을 깨주는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역사가들에게 자신과 역사에서 자신의 위치에 숨은 동기, 이게 바로 무의식의 문제죠. 그죠? 이 사람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라는 것. 이거를 역사가들이 생각하게 이끌어준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선택의 동기, 뭐 사실과 선택과 해석을 이끌어준 동기, 자신의 시각을 결정해준 국가적, 사회적 배경에 관한 것, 과거관을 형성해주는 미래관, 이런 것들이 무의식을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로 역사가들을 이끌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형 고립적인 자연 생명체를 관찰하던 사람이 사회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속에서 움직이는 개인을 관찰한 결과를 역사가들에게 선물해 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이후에 역사가들은 자기가 사회와 역사를 떠나서 초연한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로 뿌리를 내리는데 아주 철저하게 기여한 사람들이 된 것이요. 그래서 E.H. 칸은 역사를 사회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것은 진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현대로 시간이 넘어오면서 이 인간의 이성의 기능과 힘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죠. 이게 지평선의 확대라는 건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자본주의가 말하자면 1760년 이후에 영국이나 19세기 후반에 와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형성됐던
자본가 개인에 의한 생산 시스템의 발전, 이런 것들이 차차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규모의 자본주의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러한 산물이 생겨나게 되는데, 시장의 원리 또는 그 시장의 원리가 지배한다라는 환상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장이 다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법칙, 그런 자유방임의 원칙으로부터 계획을 해야 돼. 계획을 누가 합니까? 자연이 계획을 합니까? 아니죠. 인간이 계획을 하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계획되고 무의식적으로 되던 것으로부터 인간의 자기 주체를 의식한, 자기 정체성을 의식한 자기의식에 의한 그런 경제적 결정의 상태로, 그리고 객관적 경제 법칙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여기서 객관적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을 초월한 쪽에서 바라보는 가치체계, 이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제 법칙은 인간이 없어도 그렇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자본주의적인 경제 법칙에 대한 그 믿음으로부터, 그러한 신앙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행동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경제적 운명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환했다. 인간의 경제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라는 가치관으로의 변환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그 다음에 정당해져요? 경제는 자유방임으로 두어서는 안 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주무르는 사회적 계획경제체제로 바뀌는 것이 현대세계로의 전환이고 호라이즌의 확장이다. 이렇게 변화했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인간의 사상적, 이성적 전환은 인간 세계에 대한 이성의 작용의 전진을, 자신과 환경을 지배할 인간 능력의 증대를, 그걸 반영하는 것으로 진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에이치카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얘기입니다. 인간 활동의 각 분야에 걸쳐서 사회 속에 처한 인간에게 적용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능은, 탐구라는 면에 그 정도 손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뭐지? What is this? 자인의 was ist das? 자인에 대한 질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졸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개조라는 면에 이르고 있다. 인간의 이성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무엇이 무엇이냐를 묻는 자인의 상태의 질문으로부터 이것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게 당연하냐라는 졸렌의 상태로, 당위의 상태로 변화하는 그 지경에 이미 이르고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합리적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을 처리하고 개선해 나갈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 20세기 혁명의 중요한 측면으로 본다. 20세기에 와서 사실 인류들이 해낸 게 뭡니까? 20세기 초반에 1917년 붉은 혁명부터 시작해서 공산당 혁명이 전 세계로 파급돼 갔죠. 그죠? 그러한 역사적 현상을 20세기 중반까지 살다간 이에이치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때까지 일어난 현상들은 그 이전까지 인간들이 역사를 주어진 조건이나 어떤 자연적 현상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이지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것으로부터 그 이해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실현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개조하는 상황으로 변화해 온 것, 그것이 현대 세계로서의 인간 이성 기능의 전환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읽고 나시면, 야, 이에이치카 이 친구 말이야, 이거 빨갱이 취급받고, 이거, 저 금소가 되는 게 맞았었네. 역사는 무엇인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뒤에 이제 하나의 장을 이제 15강이 남았는데요. 그 15강에 이제 결론을 짓는 부분입니다만은 그 속에서 보면 이제
마르크스나 헤겔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포에르바하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좌파적인 그런 이제 경제사관이나 이거와는 달리 어떻게 이해치카는 다르게 진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 결론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15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